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본의 저주받은 집안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10년 전 입사하고 처음으로 친해진 동료는 시마다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이었습니다. 시마다는 저와 같은 오컬트 마니아로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화제를 발견하면 서로 공유하곤 했습니다. 그런 시마다가 집안 이야기를 해주게 된 것은 입사 3년차 단체 연수 때였습니다. 금요일이라 술을 마시러 나갔고 막차가 끊긴 뒤에도 10명 넘게 남아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마다가 약간 미묘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마다의 말에 따르면 우리 집안은 아마 저주받았을 거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동기가 무슨 말이야 그게? 라고 묻자 시마다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가문에서는 대를 이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반드시 우리 집안의 남자가 죽어. 우리 아버지도 내가 태어나고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 모두가 우연이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마다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할아버지도, 고조할아버지도 전부 아이가 태어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어.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꽤 섬뜩했지만 우리는 그냥 우연이겠지라고 결론짓고 그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마다도 저도 이 이야기를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2년 뒤 시마다의 여자친구 안자이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면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안자이는 같은 회사 후배였고 주로 저와 같은 프로젝트를 맡아 일하면서 서로 친해진 사이였습니다. 안자이가 저에게 말하기를 시마다의 아이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마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단호하게 지워라고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았고 둘은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시마다의 집안 이야기를 떠올렸지만 그렇다고 안자이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시마다와 한잔하며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시마다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이었고 한잔하자는 제안도 내키지 않아 했지만 제가 안자이와 이야기했다고 말하니 수긍하며 나왔습니다. 조용한 선술집 카운터에 나란히 앉아 시마다를 추궁하자 그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생각해봤는데 난 아직 죽고 싶지 않아. 안자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아이를 꼭 지워줬으면 해. 계속 사귀게 되면 또 같은 일이 벌어질 게 뻔하니까. 이 이야기가 끝나면 바로 헤어질 생각이야. 오컬트를 좋아한다고는 해도 시마다의 이야기를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기에 저는 노이로제에 걸린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자극하지 않기로 하고 대화는 일 이야기나 취미 이야기로 돌리며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 주 안자이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왔지만 저는 애매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것 같으니 가족들과 상담해보는 게 어떨까? 라는 충고만 남겼습니다. 그 뒤로 안자이는 다른 프로젝트로 옮겨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고 시마다 역시 바빠서 더 이상 이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한 달 뒤 오랜만에 안자이를 회사 휴게실에서 마주쳤습니다. 안자이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제가 인사를 하자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시마다가 자살 미수를 저질러 지금 의식불명의 중태에 빠졌어요. 안자이에 따르면 시마다의 정신은 날이 갈수록 불안정해졌고 협박하듯 애 지워라고 말하다가도 정신을 차린 듯 사과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에는 잠든 안자이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고 잠에서 깬 안자이가 그의 손을 뿌리치려 하자 시마다는 곧바로 손을 거두었지만 안자이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했습니다. 안자이는 시마다를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방 안을 들여다보니 방 중앙에 시마다가 쓰러져 있었고 옆에는 약병이 굴러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놀란 안자이는 서둘러 구급차를 불렀지만 시마다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안자이의 아이는 무사히 자라 출산을 앞두고 있었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혹시 아이가 태어나면 시마다는 죽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자이에게 이런 말을 했다가 만에 하나 유산이라도 하게 되면 큰일이라고 생각해 말을 삼켰고 결국 무사히 출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잡한 기분으로 축하해라고 답장 메일을 쓰고 있을 때 상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 동기인 시마다 말이야. 방금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어. 그로부터 4년 정도가 지났고 안자이는 출산 후 바로 일을 관두고 육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시마다라는 것은 시마다의 어머니께도 말씀드렸기에
아이를 키우는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저는 시마다와 안자이 모두를 알고 있기에 가끔 시마다의 집을 방문해 안자이와 시마다 어머니의 근황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시마다의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꺼내자 어머니께서는 망설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시마다의 아버지와 결혼할 때 시아버지에게 들은 말이 있어. 시마다 집안의 남자들은 대를 이을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만 살 수 있다고 했어. 처음 들었을 때는 장난인 줄 알았지. 그런데 시마다가 태어난 순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이 모든 건 오래전 시마다 집안 선조가 약속을 어겨 큰 벌을 받은 것이라고 하셨어. 나도 그 이상은 알지 못해. 두 번째 이야기, 주유소 알바 괴담.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겪은 일입니다. 제가 일하는 주유소는 도로 옆에 덩그러니 홀로 있고 주변이 논밭이라 밤이면 꽤나 으스스하고 손님이 뜸한 곳입니다. 그래서 손님들께 저희 주유소를 각인시키기 위해 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그날은 운전자분들께 시원한 슬러시나 커피를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실수를 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한 승용차의 주유를 마친 후 운전석에 계신 남자분께 시원한 슬러시나 커피 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흔쾌히 수락하셨고 원래 몇 잔을 드려야 하는지 여쭤봐야 했지만 귀찮아서 묻지 않고 차 안을 힐끗 보았습니다. 뒷좌석에 짧은 흰색 치마를 입은 여자 다리가 보여서 두 명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에게 커피 두 잔을 부탁하고 다른 차에 주유를 하러 갔습니다. 주유를 마친 후 잠시 쉬고 있었는데 동료가 소소하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두 명이라며? 두 잔 가져갔더니 아저씨 혼자밖에 없더라고. 밤이라 피곤해서 잘못 봤나 싶었고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아 미안하다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한두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데 다른 차에 주유를 하던 동료 둘이 티격태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동료가 제가 했던 실수를 한 듯 했습니다. 밤이 되면 피곤해서 다들 실수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순간 뭔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그 차랑 여자 어떻게 생겼어? 혹시나 해서 동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다리만 본 것 같아. 이야기를 들어보니 차는 달랐지만 제가 본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본 장소인 주유구 위치도 같았습니다. 밤이라지만 어둡다고 해서 다리만 보일 리는 없었을 텐데 말이죠. 얼굴이 보이고 다리가 안 보이면 몰라도 그 순간 귀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반신은 없고 다리만 있는 여자라니. 생각해보면 혹시 그 여자는 지나가는 차에 옮겨 다닌 것이 아니라 그 주유구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저희 모두 그 주유구를 꺼려합니다. 언제 다시 그 여자를 보게 될지 모르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얼음낚시. 얼마 전 얼음낚시를 가던 도중의 일입니다. 낚시 도구를 사기 위해 낚시방에 들어갔는데 우리 일행 말고도 한 남자가 낚시방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190은 되어 보이는 장신의 좋은 체격이었고 아주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혼자 낚시 가시나 보네요. 우리 쪽 질문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동안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얼마 정도 대화를 나누다 그 남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1년 전이었죠. 친구랑 얼음 낚시를 갔습니다. 얼음을 파놓고 고기가 잡히지 않자 지루해져서 술을 좀 마셨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취해서 단단히 얼지 않은 얼음 쪽에 쓰러져 빠져버렸습니다. 저도 취해 있고 수영도 못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취해 있어서 구멍으로 나오지 못하고 엉뚱한 얼음만 두드리다 결국 죽고 말았죠. 그 친구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혼자 밥도 못 먹고 누워있는 모습이 딱해서 밥 한 공기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먹지 못하더군요. 그때서야 그 친구가 죽었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죽은 이는 밥을 먹지 못하니까요. 이 남자는 결국 우리 일행과 같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져온 차로 우리 차의 뒤를 따라오기로 했습니다. 아직 식사를 못한 우리는 김밥집에 차를 세웠고 그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리는 김밥을 사갈 건데 그쪽도 사가실래요? 그러도록 하죠.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김밥을 사지 않고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김밥을 사고 우리는 다시 차를 몰고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운전자가 말했습니다. 뒤에 따라오던 그 사람이 어디 갔지? 뒤를 쫓아오던 그의 차량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가 길을 잘못 든 게 아닐까 염려되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로인 줄 알고 달려온 길이 알고 보니 수풀이 무성한 곳이었고 우리 차량의 얼마 앞에는 무너진 나무 토막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그 남자의 한마디가 싸늘하게 떠올랐습니다. 죽은 이는 밥을 먹지 못한다. 네 번째 이야기, 처녀귀신. 저는 처녀귀신을 2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2번 다 같은 집에서 겪은 일입니다.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9살 때였습니다. 그 집의 방 구조는 가운데 방에 피아노가 있었고 큰 방과 부엌이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부엌은 바깥과 연결되어 있었고요. 가운데 방은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었고 불투명 유리문이라 형체만 보이도록 만든 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혼자 있었고 가운데 방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불투명 유리문 밖으로 무언가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손을 치켜들고 히히하며 큰 방에서 나와 부엌 쪽으로 뛰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투명 유리문 너머였지만 그 여자의 떡진 머리카락과 때가 탄 옷이 보였습니다. 죽은 지 오래된 영혼 같았습니다. 정말 제가 그때 부엌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아직도 간담이 서늘합니다. 2번째 경험은 중학교 졸업할 때였습니다. 새벽 4시쯤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그 방에는 교회 쪽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고 부모님이 장롱으로 막아두어 사람 한 명만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그곳에 기타 잡동사니도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둑이 들어온 줄 알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였죠. 그러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멈췄고 1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너무 답답해져 부모님께 가려고 이불을 걷고 몸을 일으켰는데 3m쯤 앞에서 제 쪽을 향하고 있는 이 녹구름이 보였습니다. 어두웠지만 옷구름만은 희미하게 눈에 띄었고 그것이 위에 떠서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깬 것을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같이 자던 형제들이 깨어 불을 켜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둑이 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 방에서 제 언니도 가위에 눌려 흰 옷 입은 여자를 한번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집에서 혼자 밤을 보내는 것이 너무 무서웠고 가끔 낮에도 혼자 있으면 오싹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나 살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살았나 싶습니다. 지금은 돈을 준다고 해도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5번째 이야기, 철도 공무원 괴담. 친구가 어느 날 해준 이야기입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실 때의 일인데 주로 철도 공무원이다 보니 철길 상태를 보러 다니시는 경우가 잦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동료 공무원과 함께 철길 상태를 점검하러 다니시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렸다고 하네요. 원래 기차가 올 때면 연락을 해줘서 알아서 피하게 했었다는데 그날따라 예정에 없던 일이었고 자주 철길을 다니시니 그냥 지나가는 기차겠거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차의 모습이 보일 때 즈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왠지 모르게 가까워 보이는 기차가 자칫 치일 것 같더래요. 그래서 동료를 불렀지만 기차 소리가 점차 커지면서 목소리가 묻혀버리고 아차하기도 전에 눈앞에서 동료가 그대로 기차에 치였다고 합니다. 몸은 기차에 끌려가고 할아버지의 눈앞에서 동료의 목이 통통 튀는 모습에 완전히 넋이 빠진 사람처럼 주저앉아 계셨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료의 목이 입을 열더랍니다.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시고 결국 그 후유증을 견디지 못하시고 공무원을 관두셨다고 합니다. 오늘 친구와 함께 밤늦게 전철을 타고 오다가 해준 이야기인데 집에 올 때까지 괜히 겁이 나더군요. 6번째 이야기, 일상. 나는 언제가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질 않는다. 거의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준비를 한 뒤에 일과를 보내기 위해 집을 나서고 정해진 버스를 타고 정해진 교실에 들어가 공부를 한다. 조금씩은 다르기야 하겠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무언가를 먹는 소리, 씹는 소리. 그 소리를 듣게 된 것은 하굣길에 바로 집에 가지 않고 공터의 벤치에서 노닥거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특정한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면 그곳을 지나치지 않을 텐데 걸을 때나 수업을 들을 때나 무언가를 열심히 먹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계기로 스트레스도 받고 신경이 쓰이는 나머지 중간고사를 망쳤다. 이 사실을 어머니께 알려드렸더니 귀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지 병원에도 가보았다. 별로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귀 청소를 해드리죠. 의사도 별로 이상이 없다는 눈치였고
걱정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나는 괜찮다며 빙긋 웃을 수밖에 없었다. 청소를 끝낸 뒤에도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나는 천천히 이상해져만 갔다. 매번 들려오는 소리에 시달려 잠도 못 자고 수업 시간에도 윽박지르기도 하여 선생님에게 얻어맞기도 했다. 친구들도 괴팍해져가는 나에게서 멀어져만 갔고 결국에는 등교 거부를 하게 되었다. 무언가에 빠지면 나아질까 싶어 학교 가는 시간에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때까지 들려오는 먹는 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해 몰두하고 몰두하였다. 날이 어두워졌을 때 먹는 소리가 멎었다. 순간의 상쾌감. 아니, 나를 속박하던 사슬이 끊어진 듯이 몸도 가벼웠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싸늘한 정적과 함께 등 뒤로 들려오는 소리에 나는 공포를 느껴야 했다. 배고파. 외동아들인 나에게 배고프다며 떼쓰는 동생 따윈 없다. 부모님께서도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싸늘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내 입 밖으로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도 놀라울 정도로 무서웠다. 어린아이의 목소리 같았지만 왠지 사람의 목소리는 아닐 것 같은 목소리였다. 떠는 목소리로 질문을 하자 다시금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먹어도 돼? 뭘 먹어도 된다는 것일까? 난 의문이 들기도 하여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늘 그랬던 것처럼 먹는 소리를 알기 위해 뒤돌아봤을 땐 아무도 없었다. 내가 미쳤나 보다. 먹는 소리가 안 들리자 환청이 들리나 보다. 그리 생각하며 돌아본 그곳엔 웅크리고 앉은 남자아이의 눈과 마주쳤다. 눈동자가 없는 텅 빈 눈을. 그 아이는 자신의 뱃속에서 내장을 꺼내 먹고 있었다. 뼈까지도. 입가에서 주르륵 흐르는 피와 그 처참한 몰골에 나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눈을 떠보니 눈부신 빛과 하얀 커튼. 어느 병원의 병실이었다. 나를 부르며 울고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 나는 사실대로 내가 본 대로 설명하였다. 이에 놀란 그들의 얼굴 무언가 내가 모르는 사실이 숨어있는 듯했다. 수년 전 내가 하굣길에 다니던 공터에는 무너져가는 집 한 채가 있었다고 한다. 그곳에 살던 세 식구는 잘 먹지도 입지도 못했지만 누구보다도 화목하게 살고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어느샌가 애인이 생겨 도망가버리고 남편과 남자아이 둘이서 살게 되었다고 한다. 매일 술로만 연명하던 그에겐 말라 비틀어진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추운 겨울날 그는 길거리에서 술주정 피우다 강에 빠져 죽고 아들은 굶어 죽고 말았다. 그 아이의 나이는 7살, 그의 시신이 발견된 것도 아버지가 죽은 지 한 달이 넘어서였다고 한다. 여러 나쁜 소문에 집은 철거되었고 그 아들의 시신은 그 속에 묻혔다고 한다. 나는 하굣길에 그 공터에 머물던 유기견 한 마리를 위해서 집에서 빵이나 남는 음식 등을 가져다 주곤 했다. 그 먹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도 그 유기견이 사라진 어느 날부터였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자신의 몸속의 내장을 끄집어내어 씹고 있었을까. 괜한 측은한 생각들 때문에 나는 오늘까지 그 자리에 빵과 우유를 놓아둔다. 뒤돌아서는 순간 봉지가 뜯어지며 허겁지겁 먹는 소리가 들린다. 이제 더 이상은 나에게 따라오진 않는다. 그만큼 이제는 끼니를 때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7번째 이야기, 귀신시장. 속자불어라는 청나라의 학자 원매가 쓴 기록서에 따르면 삼국시대부터 귀시라는 시장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귀신은 처음엔 도굴꾼이나 도적들이 무덤에서 훔친 물건을 파는 도둑시장이었으나 규모가 커지면서 귀신을 사고 파는 장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을 파는 사람을 전맥이라 불렀으며 이들은 보통 사람이었지만 귀신을 다룰 수 있는 도사들에게 귀신을 사고 팔았습니다. 이들 도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술을 쓰며 귀신을 단지에 봉인하거나 조종하여 판매했다고 전해집니다. 귀신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던 것은 갓 귀신이 된 아름다운 처녀나 소녀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도사들은 여성을 납치해 강제로 죽이고 귀신으로 만드는 일까지 저질렀다고 합니다. 진나라의 기록서 수서에도 귀신 매매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있는데 청나라의 무당 왕말리가 주월서라는 16세 소녀를 납치해 화려한 옷을 입힌 뒤 심장을 파내고 눈, 혀, 귀, 코, 손톱, 손가락을 뽑아 가루로 만들어 표주박에 담고 주월서의 영혼의 주술을 걸어 주단에 봉인한 후 전매귀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전매귀는 이 주단과 함께 귀신을 조종할 수 있는 종이 인형도 관리에게 팔았는데 이 인형은 왕말리가 만든 것으로 바늘로 찌르면 주술에 걸린 주월서가 고통을 겪으며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월서를 산 관리의 상관인 청나라 학자 이유는 귀신을 보는 힘이 있어서 주월서의 사연을 알게 되었고 왕말리를 잡아 사형에 처한 후 주월서를 풀어주었습니다. 이후 주월서는 병으로 죽은 고관대작의 딸의 몸에 들어가 이후의 아내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암암리에 행해지던 귀신 매매가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몰래 이어졌다고 합니다. 중국의 깊은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주술이 발달했으며 귀신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8번째 이야기, 시골 마을 괴담. 이 이야기는 제 사촌 누나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그 당시 사촌 누나는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그 마을은 워낙 작고 주민도 소규모라서 이름도 거의 없을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누나는 여느 때처럼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그러니까 제 큰어머니와 큰아버지는 일하러 나가신 상태였죠. 그때가 저녁 7시가 넘어가던 시간이었는데 당시 누나 옆집에는 혼자 사시는 나이 많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누나는 청소를 마치고 잠시 쉬려던 찰나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무언가 대화를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신음소리 같기도 해서 궁금해진 누나는 옆집으로 가보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할머니와 친분이 있었고 할머니께서 누나를 많이 귀여워해 주셨기에 방문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죠. 할머니는 원래 몸이 편찮으셔서 누나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방문 앞에 서서 보니 확실히 대화 소리가 아닌 신음소리라는 게 느껴졌고 사촌 누나는 큰일 났다 싶어 할머니 방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바로 기절했다고 합니다. 방 안에서 본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어서 설명하기조차 힘들다는데 굳이 설명하자면 이랬다고 합니다. 입이 거의 귀까지 찢어진 키가 큰 남자가 마치 저승사자처럼 보이는 남자가 누워있는 할머니 위에 서서 양손에 식칼만 한 칼을 쥐고 다리를 벌린 채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V자를 거꾸로 한 자세로 양손에 든 칼을 번갈아 흔들며 춤을 추고 있었던 거죠. 그 모습에 누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방 안에는 이미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아까까지 있던 정체불명의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누나는 곧바로 마을 주민들에게 달려가 이 일을 알렸고 그 후에는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할머니의 뒷일을 잘 처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누나 혼자만 겪었던 일이었고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서인지 부모님은 이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9번째 이야기, 새벽. 아는 형이 3년 전에 겪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형은 자취를 하고 있었고 그날 여자친구와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거의 다 되었을 무렵 여자친구가 집에 가야 한다고 해서 바래다 주기 위해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당시 형의 자취집은 역에서 매우 가까운 위치였고 지하철 철길 방음벽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형의 집은 북부였고 여자친구는 남부로 가야 해서 택시를 잡아준 후 형은 다시 역을 건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밤도 아침도 아닌 어중간한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주변은 어슴푸레하고 사람은 물론 가로등마저 꺼져 있는 시간이었죠. 형은 방음벽을 따라 걷고 있었고 멀리서 사람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오며 늘씬한 몸매의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옷차림이 조금 특이했어요. 챙이 넓은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한여름임에도 검은색 긴 소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보이는 신체는 코와 입, 갸냘픈 턱선과 종아리 정도였죠. 거리가 가까워지자 형은 여자가 생각보다 키가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형이 신장 182cm로 남자 중에서도 꽤 큰 체격인데 여자와 키가 엇비슷했으니까요. 서로 다가가던 중 형은 문득 여자의 얼굴이 궁금해졌습니다. 여자와 거의 교차하는 지점에서 살짝 시선을 돌렸죠. 그때 여자가 샤악 소리를 내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마치 모자의 챙을 이용해 일부러 얼굴을 가리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형은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어요. 일직선으로 뻥 뚫린 길에 있는 여자를 노골적으로 본 것도 아니고 살짝 시선만 돌렸을 뿐인데 여자가 그걸 눈치채고 고개를 숙였으니까요. 여자의 걸음걸이도 이상했습니다. 패션쇼 모델처럼 리듬감 없이 또각거리는 소리만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게다가 사람의 걸음걸이에서는 느껴지는 약간의 들썩임도 없이 미끄러지듯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도 궁금해서 살짝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언제 방향을 틀었는지 여자는 형 바로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마치 일직선상에서 이동한 듯한 궤적이었어요.
형은 여자가 가던 방향으로 계속 걸어갔다고 생각했기에 뒤에서 아무런 기척 없이 다가온 게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무서워진 형은 달리기 시작했고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방음벽 쪽을 돌아봤지만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까처럼 빠르게 걸어왔다면 당연히 보여야 할 위치에 사람이 없었죠. 혹시 이전 블록으로 갔나 생각했지만 그쪽은 상가 건물 뒤편으로 이어진 곳이라 이 시간에 사람이 갈 일은 없는 곳이었습니다. 있는 대로 소름이 돋은 형은 집에 돌아와 문을 잠그고 아까 그 여자가 따라와서 문고리를 잡아당기거나 창문 밖에서 쳐다볼 것 같은 기분에 침대 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날이 밝을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10번째 이야기, 제주도. 제주도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오자마자 우연히 친해진 술집 사장 형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형님은 키가 190에 몸무게가 105kg에 육박하는 누가 봐도 건달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성격이 너무 좋고 귀엽고 착한 분이라 제 폰에 맘씨 고운 형님으로 저장해 두었어요. 참고로 사장님은 32살이고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좋은 분이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이야기가 3000%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형님은 평소에도 귀신을 보는 편이라서 별로 공포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귀신을 봐도 해를 끼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쳐다보는 상태라 무섭지 않다고 해요. 형님 말에 따르면 귀신은 원래 동그란 공 모양인데 죽을 때 모습을 가끔 하고 나온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써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형님은 술 장사를 하다 보니 새벽 늦게까지 가게에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손님들이 자꾸 귀신을 봤다고 해서 한 번은 뒤숭숭한 기분으로 카운터에 앉아있는데 복도에서 한 여자가 주방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다고 해요. 술에 취해서 잘못 들어갔나 보다 하고 주방 이모도 계시니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분 정도 지나자 주방 이모가 형님을 부르셨다고 해요. 형님이 주방에 들어가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냉장고 밑에 짬통을 두었는데 아까 본 여자가 냉장고 꼭대기에 다리를 걸치고 거꾸로 매달려 짬통을 뒤져서 뭔가를 먹고 있었던 겁니다. 형님은 평소에 귀신을 봐도 겁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가까이에서 그것도 굶주린 표정으로 움직이는 귀신을 본 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형님 느낌으로는 너무 오랫동안 굶은 듯한 표정이었다고 해요. 그걸 본 이모도 처음엔 사람인 줄 알고 실신하셨다고 합니다. 형님도 벌벌 떨며 눈을 감았다 떴는데 그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알바생들과 손님들이 빠진 룸을 정리하러 갔다가 귀신을 보고 놀라서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저도 그 귀신을 봤다는 겁니다. 얼마 전 형님 가게 룸에서 신나게 놀다가 떡이 될 때까지 마시고 다른 방에 누워 자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가려다 어떤 여자가 이 방 저 방을 왔다 갔다 하며 오징어 같은 걸 먹고 있는 걸 봤습니다. 분명 손님은 다 빠져서 우리끼리만 놀고 있었는데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형님에게 이야기했더니 그제야 형님이 짬통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무 놀라 형님과 함께 그 여자를 찾아봤지만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11번째 이야기, 진사댁 환갑잔치. 때는 조선 말기 강원도 강릉의 오진사댁에서 환갑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진사댁은 종을 22명이나 부릴 정도의 부자였기에 환갑잔치도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은희마, 은탕기도 내오고 뒤편에 가서 술 좀 더 떠와라. 잔치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반일 나간 종 1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종들이 모두 동원되었습니다. 넷째 딸 은임도 막내 남동생을 보고 있던 중이었지만 결국 일손이 부족해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임은 등에 어린 동생을 업고 귀한 은탕기를 꺼냈습니다. 순은으로 만든 이 은탕기는 어머니가 특히나 아끼던 그릇이었습니다. 은임은 은탕기와 술 주전자를 들고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키보다 높은 큰 술독에 발판을 놓고 잠시 은탕기를 옆 장독대에 올려둔 후 술 주전자에 술을 가득 떠서 내려오려는 순간 등에 업고 있던 동생이 실수로 은탕기를 쳐서 그 큰 술독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깜빡 잊고 은임은 술 주전자만 들고 잔치판으로 돌아갔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화기애애하게 뒷정리를 해야 할 오진사댁에서는 무서운 문초가 벌어졌습니다. 종 10여 명은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어 범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나머지 종들은 형틀에 묶여 주리를 틀리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종들은 결코 자신이 은탕기를 훔치지 않았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당장 오늘까지도 있던 은탕기가 한창 바쁜 잔치 도중에 사라졌으니 주인 마님은 종들 중에 범인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지독한 문초가 이어졌지만 범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마님은 무당을 불러 굿판을 벌였습니다. 그 굿은 은탄기를 훔쳐간 자는 그 자리에서 죽으리라는 무시무시한 저주의 내용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불을 밝히고 벌어진 굿판을 보러 동네 사람들과 집안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굿판의 장면은 오싹함 그 자체였습니다. 시루에서 갓전엔 김이 펄펄 나는 뜨거운 떡판 위에 고양이를 던지며 가져간 놈은 그 즉시 죽으리라 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뜨거운 떡 위에 던져진 고양이는 펄쩍 뛰며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고양이는 은탄기를 술독에 빠뜨린 막내 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말리기도 전에 고양이는 그 아이에게 달려들어 목덜미를 물어뜯었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에 사람들은 기겁을 했고 굿판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며칠 후 결국 막내 아들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사람이 죽었기에 술을 비우기로 했고 그제야 술독에서 은탄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모진 고문의 다리를 망가뜨린 종들이 있는 상황에서 드러난 억울한 누명과 그제야 밝혀진 넷째 딸의 고백. 집안 분위기는 급속히 흉흉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집에 불을 지르고 주인 가족을 죽이겠다는 말들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결국 집안 어르신은 자신의 오해로 고문받은 종들과 그 가족들에게 노비 문서를 태워 자유를 주고 그들이 살아갈 토지도 나누어 주며 사과했습니다. 그 종들 중에는 부부도 있었기에 함께 풀어주고 먹고 살 만큼의 땅을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이 당장 몰락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종들의 몸을 망가뜨리고 고양이에게 자식이 물려 죽는 흉흉한 소문이 동네에 퍼지자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집안은 점차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근 100여 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2번째 이야기, 불꽃. 나는 덩치가 꽤 있어서 운동하냐는 말을 자주 듣지만 중학교 때는 관악부 소속이었습니다. 약 40여 명의 부원 중 남자는 나를 포함해 3에서 4명뿐이었죠. 나는 클라리넷 담당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지역 콩쿠르에 나가기 위해 특훈 합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산에 있는 수련원에서 일주일간 합숙을 하게 되었죠. 숙소에는 에어컨도 없고 날씨는 비정상적으로 더웠습니다. 밤이 되면 모기가 설쳐서 정말 죽을 맛이었지만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는 목표는 모두 같았기에 꾹 참고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그 무서운 사건은 합숙 5일째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연습이 끝난 후 우리는 숙소 근처의 호숫가에서 불꽃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S가 벌레가 많아서 싫어 라며 불꽃놀이에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S를 숙소에 두고 호수로 출발했습니다. 호숫가를 걷고 있던 A가 역시 S도 같이 오는 게 좋겠어. 데리러 가자. 라며 돌아가자고 했고 우리는 숙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A가 S의 방에 가서 그녀를 불렀지만 S는 방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숙소 여기저기를 찾아보았지만 S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던 길에 엇갈렸나 싶어 다시 호수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호수에 도착하니 이미 불꽃놀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S를 찾아봤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수의 보트 승강장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건너편을 바라보니 S로 보이는 사람이 호수 부근에 서 있었습니다. A가 크게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S 쪽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건너편 물가까지는 거리가 있고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터져 호수 전체가 선명하게 비추어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경악했습니다. 확실히 S였습니다. 그녀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 옷은 제가 본 기억이 있는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S의 얼굴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피투성이었고 눈, 코, 입이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다진 고기처럼 엉망이었죠. A가 비명을 질렀고 K는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S는 얼굴 없는 모습으로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째서인지 얼굴이 없는데도 우리 쪽을 보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겁에 질려 두 명을 호숫가에 두고 숲속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불꽃놀이가 진행되는 곳까지는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린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정된 후에야 저는 A와 K를 보트 승강장에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원 전원이 A와 K를 찾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반신반의하며 농담을 했지만 선생님만은 무척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짜 S, 어떻게 된 걸까요? 부원들의 질문에 선생님은 분명 괜찮을 거야. 얼굴이 그렇게 될 리가 없잖니. 라며 가볍게 웃었지만 그 얼굴은 몹시 굳어 있었습니다. 부원 전원이 호숫가를 수색했지만 S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보트 승강장에서는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A와 K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도 S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선생님은 경찰에 연락하고 호수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믿기 어렵게도 보트 승강장 근처의 물가에서 S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체의 목은 예리한 칼날 같은 것으로 잘려나가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친구의 사망에 부원들은 대부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은 우리들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를 본 곳이 어디였습니까? 대부분의 부원은 숙소라고 대답했지만 선생님을 포함해 5명 정도가 불꽃놀이 도중 호수 근처에서 S의 모습을 보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두 그녀와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고 단지 모습만 보았을 뿐이어서 수사에 큰 도움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합숙은 중지되었고 부원들은 학교로 돌아와 그대로 집에 갔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했지만 그 후에도 호수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아 사건의 진상은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A와 K는 정신적 충격 때문인지 여름방학이 끝나고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선생님에게 불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선생님도 불꽃놀이 도중 S의 모습을 발견했지만 잠깐 눈을 뗀 사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호수 건너편 물가에서 그녀를 다시 보았다고 했죠. 그때는 불꽃 때문에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지만 호수 건너편에 서 있던 S의 얼굴은 마치 빨간 페인트로 칠한 것처럼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13번째 이야기, 축구복. 1997년에서 1998년 사이에 겪은 일입니다. 제가 복무했던 부대는 블랙호크, 헬기를 운용하던 육군 항공단이었습니다. 지금은 부대 이름이 바뀌었지만요. 제가 복무할 무렵 부대에서는 헬기 추락 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중 한 추락 사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기사나 사건 기록을 찾아보시면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육군 소속이지만 병력 수송용 헬기를 주력으로 운용하던 부대였던 만큼 간부와 사병의 비율이 50대 50에 가까울 정도로 간부가 많은 부대였습니다. 사병의 절대적인 숫자가 적다 보니 하루에도 경계 근무를 여러 번 나가고 재수가 없으면 2교대로 들어가는 말뚝 근무도 자주 잡히곤 했습니다. 저는 상황실에 근무했기에 평소에는 경계 근무를 서지 않았지만 대규모 작전 등으로 부대의 인력이 모자라면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초소 경계 근무에도 끌려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대규모로 진행된 야간 헬기 작전에서 부대 소속 헬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보통 헬기가 추락하면 조종사와 승무원은 10중 8구 유명을 달리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탑승자 중 절반이나 생존했습니다. 사고 조사에 따르면 헬기가 추락하기 직전까지 정조종사가 조종관을 돌려 자신이 탑승한 쪽으로 헬기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반대편에 타고 있는 부조종사와 승무원은 큰 부상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낙하산으로 탈출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야간의 저공 전술 비행 도중 고압선에 걸리게 되면 낙하산을 펼칠 시간조차 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나선 선발대가 현장에서 각종 무장과 조종사 및 승무원의 유품 몇 가지를 회수해왔습니다. 그 물건을 정리하던 도중 우연히 순직한 정조종사가 착용한 헬멧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같은 서늘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밤에 났던 탓에 그러려니 생각했죠. 저는 추가 사고 처리 및 작전 지원 등으로 인해 인력이 모자라 야간 경계 근무를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무 도중 희끄무레한 사람 같은 무언가가 초소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야음 속이라 확실한 정체를 파악할 수 없어 수하에게 정체를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상황실에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라 후임병에게 초소를 지키도록 한 뒤 정체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근접해도 거리가 줄어들지를 않는 겁니다. 그 형상이 다리를 움직이는 느낌은 없었는데 제가 걷는 속도와 동일한 거리를 유지하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 1km 거리를 추격 아닌 추격을 하며 따라가다 연병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 같은 무언가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빠르게 달려가더니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가 확인한 거라곤 그 무언가가 사라지기 직전 입고 있던 것이 부대 축구복이었다는 것과 등번호뿐이었습니다. 상황실에는 사라졌다고 보고했지만 당연히 피로나 수면 부족으로 헛것을 본 것으로 치부되어 위암호에 넘어갔습니다. 사실 부대 내에 활주로가 있다 보니 가끔 아지랑이나 신기루 같은 게 보이는 일도 종종 있었으니까요. 대형 추락 사고가 벌어진 상황이다 보니 별것도 아닌 일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기도 했죠. 며칠간 정신없이 사고 수습으로 시간이 흐른 뒤 부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축구 시합이 열렸습니다. 무심코 경기를 지켜보던 중 며칠 전 봤던 무언가가 입고 있던 축구복의 등번호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사고로 순직한 조종사의 축구복 등번호였습니다. 어쩐지 등골이 오싹한 느낌에 저는 경계 근무 당시 상황실에 있던 간부를 찾아갔습니다. 비슷한 나이대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분이었기에 제가 본 것들을 그대로 털어놓았죠. 이야기를 듣자 간부도 얼굴이 파래져서 같이 순직한 조종사의 유품 추가 수습을 겸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캐비넷을 열어보자 각자마다 고유한 등번호를 받아 한 벌만 존재할 터인 축구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캐비넷 속에 있었음에도 어째서인지 그 옷반 축축하게 젖은 채로 있었습니다. 보통 부대 축구복은 해당 등번호를 받은 간부가 전출 갈 때 반납하고 전입한 간부에게 물려주곤 했는데 그 옷만큼은 나이 많은 주임 원사가 따로 가지고 나가 조용히 처리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날 밤 보았던 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